여기 또 보고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디 하는지. 우리 지금 아직도 민법 총칙하고 있어요. 첫 번째 산 총칙. 오늘 이제 두 번째 산으로 넘어갈 건데 지금 우리 법률행위 공부하고 있죠. 법률행위, 계약. 사람들이 법률행위를 하는 이유는 권리를 발생, 변경, 소멸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법률행위를 해서 자기 원하는 대로 권리 변동이 딱 일어나면 법률행위가 효력이 있다, 유효다라고 말을 하죠. 근데 유효가 되려면 법률행위가 일단 성립부터 해야 된다. 성립을 하려면 여기 세 가지 보이시나요? 당사자, 목적, 의사표시 이 세 가지 요건을 갖춰야 돼요. 그럼 성립을 하고 진짜로 효력이 생기려면은 당사자는 권의행. 권의행이 뭐죠? 권리능력, 의사능력, 행위능력. 목적은요? 확가적사, 확정가능, 적법, 사회적 타당. 의사표시는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고 의사 결정 과정에 하자가 없어야 된다. 싹 다 갖추면 효력이 생기고 그 중에 제가 쭉 읊은 거 몇 가지를 못 갖추면요. 그 효력 요건을 못 갖추면은 법률행위를 해도 완벽하게 효력이 생기지 않고 아예 처음부터 무효가 되거나 혹은 취소할 수 있게 된다. 요까지 배우신 거야. 취소할 수 있게 되는 경우가 세 가지였죠. 재, 착, 하 이렇게 세 가지였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남은 게 대리하고 조건기한인데 자 오늘은 이제 대리부터 할 거예요. 법률행위의 대리예요. 법률행위 대리는 우리 법률행위에서 10문제 나올 때 대리 파트에서 시험 출제 비중이 높습니다. 보통 3문제 나옵니다. 3문제. 아주 많이 나오죠. 심한 경우 4문제를 낸 적도 있는데 이거 너무 심하고요. 3문제 정도 나옵니다. 통상 출제 비중이 높은데 공부할 내용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우리 11월, 12월 과정은 기초 입문 과정이거든. 그러니까 그게 개념이 뭔지만 알아보고 넘어가는 거 자세히 다루지 않아요. 이걸 자세히 하게 되면 우리가 지금 몇 주 안 남았는데 시작하자마자 물권, 계약 이런 산들을 둘러볼 시간이 별로 없어져요. 그래서 전략적으로 11월, 12월 과정에는 오히려 가볍게 보겠습니다. 대리가 뭔지 개념만 딱 파악하고 한 2, 30분 정도 파악하고 본격적인 내용은 1, 2 해바 끼고 1, 2, 3, 4 본 강의에서 그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개념만 파악할게요. 자, 법률행위 대리로 갑니다. 별거 아니에요. 계약을 대신한다. 계약을 대신하는 제도를 대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법률행위 대리. 자, 법률행위 대리 저거를 제목부터 조금 이해하기 쉽게 순화시켜 놓을게요. 법률행위는 계약으로 읽으시면 되고요. 계약. 대리 저거는 대신한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해야 될 계약을 다른 사람이 대신해 주는 제도를 대리제도라고 얘기를 해요. 예를 들어서요. 갑이 병과 무슨 계약을 해야 될 상황이에요. 근데 갑이 직접 할 수 없는 상황인가 봐요. 뭔가 피치 못할 사정이 있어요. 그래서 갑은 빠져요. 빠지고 이 자리에 을이 대신 들어와서 갑의 계약을 대신해줘요. 이렇게 대신해주는 사람을 대리인이라고 얘기하고요. 원래 계약을 해야 될 사람을 본인이라고 얘기를 하고 계약을 하려면 상대방이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대리인을 통해서 계약이 이루어질 때는 반드시 등장인물이 3명은 필요한 거지. 이 세 사람의 관계를 대리의 삼면관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스토리텔링을 좀 해볼게요. 사연을 좀 1년 동안 써먹을 재료를 좀 만들어 보겠습니다. 사연을 좀 만들어 볼게요. 갑은 이 집 주인인데 부산에 살고 있는 사람이고 부산 집이 자기 집이에요. 근데 최근에 회사에서 본사로 발령돼서 서울 본사로 그래서 본사로 급하게 올라와서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데 돌아가는 상황을 보니까 당분간 부산으로 내려갈 가능성이 없어요. 그래서 부산에 있는 집을 처분하고 이사를 완전히 올 거예요. 아이들도 전학시키고. 그래서 부산 집을 처분해야 되는데 자기는 서울에서 직장 생활을 하고 있으니까 부산에 있는 집을 처분하는 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머릿속에 누군가가 떠올랐는데 얘가 떠올랐어요. 조카예요. 자기 조카. 이름은 수진이고 그림위법의 여주입니다. 예. 얘가 어제 붙었습니다. 어제 같이 붙었습니다. 35회 합격생이에요. 그래가지고 전화를 걸어가지고 수진아 너 이번에 붙었다며 그거 되게 어렵다 그러던데 너 대단하다. 뭐 공부는 얼마나 했냐 이렇게 좀 이제 축하해주고 삼촌이 전화를 건 용건은 삼촌이 여차저차해서 서울로 올라왔는데 이 집을 처분해야 될 것 같은데 이거 그 부동산 시험 어려운 시험 붙었으니까 이런 거 잘 알 거 아니냐. 그러니까 네가 삼촌 대신해서 삼촌 집을 좀 팔아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수진이가 뭐 그게 어렵지 않죠? 팔아주면 뭐 해주실 건데 이렇게 해가지고 삼촌이 그러면 내가 좋은 가방 하나 사줄게 샤넬로 이렇게 해가지고 샤넬 그래가지고 해주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어느 한 주는 주말에 내려가서 부산에서 부산 살고 있거든. 얘도 같이 조카가. 그래서 이렇게 뭘 써줘요? 위임장을. 위임장을 읽어보니까 갑은 을에게 이 건물 매매계약 체결 그리고 이행 일체 권한을 수여한다. 그러니까 저 권한이 대리권이거든요. 대리권을 수여하는 위임장을 써줘요. 그러면 이제 이걸 받았으니까 수진이는 삼촌의 집을 팔 수 있는 권한, 자격이 생겼어요. 요걸 가지고 이제 이 집을 파는 거예요. 매매 계약을 하는 거지. 이렇게 누군가를 만나가지고 매매 계약을 할 때 매매 계약을 한다 치면 얘가 매수인이네. 이 매매 계약의 매수인이고요. 매도인은 누굴까? 매도인이 삼촌일까 수진이일까? 삼촌이에요. 삼촌이 매도인이에요. 수진이는 매도인이 아니에요. 정확하게 누굴까요? 매도인의 대리인이에요. 자기 자신이 매도인이 아닌 거야. 대신해주는 사람일 뿐이에요. 이게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 계약을 할 때 수진이는 자기의 이름으로 계약을 하면 안 돼요. 삼촌의 이름으로 계약을 해야 돼요. 이걸 뭐라고 하느냐? 현명이라고 해요. 이 대리의 원리를 현명, 이름명, 나타낼 현, 본인 이름을 나타내서 계약을 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 주의하실 게 우리가 본인이란 말이 이게 법률 용어거든요. 대리의 삼명관계에서 효과 기속을 받는 이 사람을 본인이라고 해요. 근데 경우에 따라서는 셀프, 자기가 어떤 사람이 자기를 지칭할 때 약간 권위주의에 찌든 사람들이 본인은 이렇게 할 때 있잖아요. 옛날에 대통령이 있었죠. 본인은 이렇게 하는. 그러니까 대리인이 자기를 얘기할 때 본인이라고 말하면 안 돼요. 대리관계에서는요. 그럼 이 본인하고 헷갈려 버리는 거지. 대리는 셀프, 자기를 얘기할 때 뭐라고 얘기해야 될까? 자기라고 해야 돼요. 그냥 자기 이렇게요. 그러니까 이런 말을 할 수 있네. 대리인이 누군가를 대리해서 계약을 할 때는 자기의 이름으로 계약을 하면 안 되고 누구의 이름으로 해야 된다? 본인의 이름으로 해야 된다는 것을 현명이라고 하고 민법 114조에 나와요. 그게 대리행위의 효력해서 대리인이 그 권한 내에서 대리권 범위 내에서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했다고 나오잖아요. 저게 바로 현명이에요.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한 거예요. 이때 이 위한다란 말, 누구누구를 위한다란 말도 법률 용어거든요. 다 법률 용어예요. 우리 일상에서 쓰는 너를 위해서 이런 말들은 내가 너를 좋아해서 너를 사랑해서 너 잘 되라고, 너 득되라고 뭐 이렇게 해서 하는 말들이잖아요. 근데 법학에서는 누구누구를 위해서, 갑을 위해서 이 말은 갑을 좋아해서 사랑해서 잘 되라고 이런 소리 아니에요. 뭔 소리냐? 갑을 위해서 그러면 갑에게 효과가 생긴다는 소리예요. 을을 위해서 그러면 을에게 효과가 생긴다는 소리예요. 효과가 뭐냐? 이 계약상의 권리 의무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지금 을이 이렇게 갑의 명의로 계약하는 게 갑을 위해서 한 거야. 그렇게 되면 의사표시 계약을 하게 되면 직접 다이렉트로 본인에게 삼촌에게 이 계약의 효력이 발생한답니다. 삼촌에게. 효력이 생긴다는 게 뭔 소리냐면 이 매매 계약을 통해서 발생하게 될 권리와 의무가 생긴다는 거야. 수진이에게 삼촌에게 생긴다는 거야. 수진이에게 생겼다가 삼촌에게 토스 건네주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생긴다고요? 바로 직접 계약만 수진이가 하고 계약하자마자 권리와 의무는 삼촌에게 생겨요. 근데 무슨 권리일까? 매매 계약이니까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돈 줘요. 대금 지급 청구권이죠. 구체적으로는. 무슨 의무일까요? 소유권을 이전해 줄 의무. 그러니까 매매 계약을 하게 되면 매도인은 소유권 이전 의무가 생기고 돈 받을 권리가 생기거든. 그게요. 삼촌에게 생긴다는 소리예요. 바로 다이렉트로. 이게 대리예요. 별거 뭐 별건 아니죠. 그러니까 이게 대리예요. 그래서 대리제도에 이렇게 서술되어 있어요. 정의가. 대리라 함은 타인이 본인의 이름으로 의사표시를 하거나 상대방의 의사표시를 수령해서 받아서 그 법률 효과를 직접 본인에게 기속시키는 제도를 말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 타인이 누굴까요? 이 타인이 대리인 아니겠어요? 그렇죠? 본인의 이름으로 의사표시를 주고받는 걸 뭐라 한다고요? 현명. 그래서 효과가 직접 본인에게 생긴다. 이 효과가 생긴다는 말은 구체적으로 무슨 말이래? 뭐가 생긴다? 본인에게 권리와 의무가 생겨. 대리인에게 생기는 게 아니고 요거예요. 여기 대리예요. 그래서 이제 이 세 사람의 관계를 배우는 건데 법서에서는요. 등장인물이 저렇게 세 사람일 때, 세 명 이상일 때는 어떻게 서술을 하냐면 법서는 두 사람만 있을 때는 막 쓰면 돼요. 그냥. 근데 세 사람이 있을 때 막 쓰면 중구난방이 되거든. 그래서 어떻게 서술을 하냐면 이렇게 해요. 갑과 을의 관계, 을과 병의 관계, 병과 갑의 관계 이렇게 목차를 세 개로 나누어서 법서를 서술을 해 일반적으로. 대리도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제일 먼저 이 세 사람의 관계를 갑하고 을의 관계를 먼저 다루어요. 요거 목차가 대리권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한 페이지 넘겨보실까? 그 책에 제목이 뭐죠?
대리권이죠. 그렇죠? 이게 누구와 누구의 관계? 본인과 대리인의 관계가 나와요. 이 대리권에서는 뭐가 제일 중요하냐? 그러니까 이 을이 갑을 대리해서 이런 계약을 할 권한, 그럴 자격이 있냐 없냐가 제일 중요하겠지. 그 자격을 대리권이라 하거든요. 이 대리권이 어떻게 발생하느냐? 발생. 그다음 이 대리권의 범위, 크기, 이 대리권의 제한, 이 대리권의 소멸, 이런 걸 다루어요. 2페이지에 걸쳐서 나와 있어요. 그림입법 책에. 그 다음에 이렇게 대리권을 가진 을이 얘랑 지금 계약을 하잖아요. 을하고 병이 이 매매 계약을 한 거지. 요거 이 매매 계약이 바로 대리행위인 거예요. 대리행위라 하면 대리인이 본인의 이름으로 대신해서 한 법률행위를 대리행위라고 해요. 이게 매매 계약이 대리행위인 거지. 요 두 사람의 관계에서는 뭘 다루느냐? 제일 먼저 대리인이 대리행위를 할 때는 현명을 해야 된다. 현명주의. 그 다음에 이 대리행위, 이 계약에 하자가 있는지 없는지를 본인 기준으로 판단해야 되느냐,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되느냐, 하자 기준의 문제. 결론은 대리인 기준이에요. 본인 기준이 아니고. 세 번째는 대리인이 이 계약을 할 때 갖춰야 될 능력, 대리인의 능력, 이런 것들을 다루게 되고요. 마지막에 이렇게 계약이 체결되면 얘하고 얘 사이에 권리와 의무가 발생해요. 계약은 얘가 해도 얘한테는 권리 의무가 생기지 않고요. 이 효과를 대리 효과라고 얘기합니다. 대리 효과. 대리인이 대리권을 가지고 대리행위를 하게 되면 효과는 본인하고 상대방 사이에 발생하는 거죠. 이 세 사람의 관계를 우리가 쭉 배워나갈 거다. 자세하게 해가 바뀌고 나면. 지금은 저게 대리구나 정도 개념만 파악하고 가는 거고요. 그다음 대리의 종류, 대리 종류. 임의대리, 법정대리, 능동대리, 수동대리, 유권대리, 무권대리 이렇게 있어요. 뜻 풀이하는 거예요. 뜻. 자, 임의대리, 법정대리부터요. 얘는 어떻게 나눈 거냐면 대리권이 발생한 원인에 서로 달라요. 임의대리하고 법정대리는. 임의대리, 법정대리가 여기가 임의대리고 여기가 법정대리예요. 삼촌 수진이가 임의대리인이에요. 그 다음에 아이, 그 엄마, 얘는 법정대리인이에요. 엄마는 임의대리인이 아니라. 대리권 발생 원인이 다른데 어떻게 차이가 나는 거냐면 임의대리 같은 경우는 본인이 대리인이 될 사람에게 대리권을 줬어. 대리권을 준 거지, 수여한 거지. 그렇게 해서 생긴 대리권을 임의대리권이라 하고 그렇게 생겨난 대리인을 임의대리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수진이는 임의대리인인 거예요. 임의대리인. 그리고 이렇게 대리권을 수여하는 행위를 뭐라고 하느냐? 수권행위라고 해요. 수권행위. 한자로는 저렇게 쓰죠? 이 숫자가 뭔 숫자예요? 줄수예요? 받을 수예요? 응? 그런 거 모르세요? 한자 세대이면서 이거 여기 손수변이 없어야지 받을 수고 이게 있으면 줄수지. 그러니까 이거는 권한을 준다는 소리예요. 권한을 대리권을 수여하는 행위. 수권행위는 이제 대리권 수여 행위의 줄임말이에요. 대리권을 수여하는 행위를 네 글자로 뭐라고 한다고요? 수권행위. 본인이 하는 법률행위지. 이 수권행위에서 생긴 대리권을 임의대리권이라고 합니다. 반면에 이쪽을 볼까요? 근데 그 전에 조문을 한번 볼게요. 임의대리권 수권행위 나오는 조문을 보여드리면 128조 보시면은 법률 행위에 의해서 수여된 대리권. 이 조문 내용을 지금 보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저 표현을 지금 뭔 말인지 알아들으려고 하는 거지. 법률 행위로 수여된 대리권. 무슨 대리권일까? 그게 저게 바로 임의대리권이지. 법률 행위에 의해서 수여된 대리권이 무슨 대리권이라고요, 여러분? 임의대리권. 그리고 그 대리권을 수여하는 이 법률행위 이름이 뭐라고? 법률행위 이름 네 글자로? 여기 있네? 수권행위라는 거죠. 수권행위에서 생긴 대리권은 어쩌고 저쩌고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뒤에 그건 나중에 배우기로 하고. 그러니까 법률행위로 생겨난 대리권, 본인의 의사에 의해서 생겨난 대리권을 임의대리권이라 한다는 거예요. 반면에 이쪽 볼게요. 이쪽은 애 엄마거든. 자기 아이고 6살이에요. 6살짜리의 능력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6살짜리도 사람이기 때문에 권리 능력은 있습니다. 이 집 소유권 가질 수 있어요? 없어요? 6살짜리도 있어요. 가능해요. 그 다음에 의사 능력은요. 6살짜리 정도면 의사 능력은 없다고 봐야 됩니다. 의사 능력이 없기 때문에 얘는 계약을 못해요. 얘가 혹시 이 집을 사고 파는 계약을 한다? 무효입니다. 그냥. 당연 무효입니다. 또 얘가 나이가 조금 들고 막 이렇게 10살 넘어가고 하면 의사 능력이 또 생겨요. 생기지만 19이 될 때까지는 뭐가 또 없는 거죠? 행위 능력이 없어. 얘는 19이 돼서 성년이 돼야지 생기는 거지. 이거 그전까지는 제한 능력자이기 때문에 행위 능력도 제한돼 있어요. 혹시 19이 되기 전에 집을 팔면 그 계약은 무효인가요? 취소할 수 있던가요? 취소할 수 있지. 그러니까
얘가 19이 되기 전까지는 이 애가 그렇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은 얘랑 계약 안 해요. 절대로. 무슨 봉변을 보려고 당하려고 계약을 해. 그런데 문제는 얘가 가지고 6살짜리 가지고 있는 이 집을 매매를 팔 일이 생길 수도 있지. 그러면 어떻게 팔아야 되느냐? 삼촌 같으면 수진이한테 부탁해서 팔면 되는데 이때도 이 꼬마가 엄마한테 부탁해서 엄마 내 집 좀 팔아야 되는데 내가 너무 어려서 상대를 안 해주는 사람들이 엄마가 좀 팔아줄래요? 이렇게 해가지고 대리권을 수여해서 대리인이 되는 거 아니고요. 그냥 엄마는 그냥 팔 수 있어요. 보시면은 여기 미성년자인 19세에 달하지 못한 자식의 법정 대리인. 누가 법정 대리인이 되느냐? 친권을 행사하는 부 또는 모는 미성년자인 자식의 법정 대리인이 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애 엄마는 아이의 이름으로 이 집을 팔 권한 자체가 있어요, 없어요? 있지. 그게 본인이 수여한 게 아니라 무엇에 의해서 부여된 거죠?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이 대리권이 생겼을 때 그 대리권을 법정 대리권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 대리인을 무슨 대리인이라고 부를까요? 법정 대리인이라고 불러요. 근데 얘가 만약에 20살이 되었어요. 19세를 돌파해 버렸지? 그럼 성년이 되었어요. 성년이 되면 친권은 없어져요. 부모일 뿐이지 친권 자체는 사라지는 거지. 그러면 이제 혼자서 살아갈 수 있으니까 아빠 엄마가 20살짜리 아이의 집을 팔고 하는 걸 대리할 자격은 없어. 이제 없어진 거야. 근데 문제는 애가 20살이 됐지만 정신이 조금 안 좋아요. 그래가지고 성년이 되었지만 이건 좀 도와줘야 되겠다고 해서 가정법원이 성년 후견 개시 심판을 한 거야. 들어보셨죠, 여러분들? 그래서 피성년 후견이 되어버린 거지. 그러면 그런 사람도 제한력자이기 때문에 단독으로 계약 못해요. 계약하면 취소 사유가 생기거든. 그럴 때 어떻게 하냐? 법원은 이렇게 피성년 후견 선고할 때 후견인을 둡니다. 도와주는 사람을. 그래서 후견인이 피후견인의 법정 대리인이 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저런 대리권들은 본인의 의사에 의해서 생겼어요. 법률의 규정으로 발생했어요. 법률의 규정. 저런 걸 뭐라 한다고요? 법정 대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됐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쪽은 개념만 아시면 되고 우리가 다루지 않습니다. 안 배웁니다. 그러니까 법정 대리가 뭔지 정도 뜻만 알면 되지 우리가 대리에서 세 문제 많으면 네 문제 나온다는 건 다 여기서 나오는 거야. 임의 대리. 우리는 수진이를 공부하는 거지 애 엄마를 배우는 게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원리를 파악하셔야 되는데 이게 그림이법 13페이지에서 봤던 건데 뭔가 법률 효과가 생기려면 권리가 발생, 변경, 소멸하려면 반드시 원인이 있어야 된다. 그 원인을 법률 요건이라 하고 그 요건에 두 종류의 원인이 있더라. 하나는 사람의 의사표시가 들어있는 법률 행위. 의사표시하고 상관이 없는 뭐야? 법률의 규정. 똑같은 이 틀을 벗어나지 않거든. 그러니까 대리권이 생겼잖아요. 만약에 태어나자마자 누군가의 대리인으로 이 세상에 나오는 건 아니에요. 대리권이 생기는 거야. 어떤 원인에 의해서. 그럼 대리권이 생긴 원인도 얘 아니면 얘인 거예요. 법률 행위로 생긴 대리권을 임의 대리권이라 하고요. 수진이 대리권. 법률의 규정에서 발생한 대리권을 뭐라고 한다고요? 법정 대리권이라 하지. 그러니까 법률 행위로 생겼으니까 이 임의 대리권은 대리권을 수여하겠다는 의사표시가 있었던 거지. 누구의 의사표시냐면 여기 본인이 바뀝니다. 삼촌. 삼촌이 수진에게 대리권을 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있었어, 없었어요? 있었고 그걸 아까 보셨죠? 위임장 표시해서. 그래서 본인의 의사에 따라 대리권이 발생한 거야. 무슨 대리권? 임의 대리권. 그때 대리권을 발생시키는 이 본인의 법률 행위를 뭐라고 부른다는 거죠? 수권행위라고 하는 거야. 수권행위인 거야. 근데 이쪽은 애 엄마는 이 아이의 의사하고 아무 상관이 없이 민법 911조, 938조 등에 의해서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본인의 의사와 아무 상관이 없이 대리권이 생겼다. 이 틀을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민법은 이 틀을 벗어나는 경우가 없거든. 뭔가 권리가 발생, 변경, 소멸되면 무조건 여기 들어와 있어요. 여기 이 틀에 맞아요. 자, 그 다음에 능동대리, 수동대리로 가볼게요. 이번에는 능동대리, 수동대리는 의사표시의 방향의 문제예요. 하느냐, 받느냐 이거예요. 능동적이냐, 수동적이냐. 자, 이번에 둘 다 수진이에요. 자, 법정 대리는 이제 제꼈어요. 임의 대리인 가지고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본인으로부터 이 집을 팔 수 있는 권한을 수여받았어. 임의 대리인 수진이가. 그럼 팔려면 누군가를 만나가지고 사장님 이 집 사시죠? 이거 제가 대리인인데 위임장 보여주면서 이거 한 시세가 한 3억 되는데 2억 5천에 드릴게. 사시죠? 이렇게 의사표시를 했어요. 대리인이 상대방에게 의사표시를 했어요. 뭔가 능동적이에요? 수동적이 하는 방향이? 능동적이죠. 적극적이에요? 소극적이에요?
적극적이죠. 능동대리 또는 적극대리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계약이니까, 매매는 계약이니까 하나의 의사표시 가지고 계약이 이루어지진 않아요. 상대방이 이 말을 듣더니 그래요. 2억 5천 괜찮은 가격이네. 좋아요. 사겠습니다. 라고 상대방이 하는 의사표시를 본인 서울에 있으니까 삼촌을 대신해서 의사표시를 받아야지 이걸요. 이쪽 이 대리를 하고 있는 행동을 이거 능동적이에요, 수동적이에요. 수동적이고 소극적이죠. 수동대리 또는 다른 말로 소극대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니죠. 되게 쉬운 말이에요. 대리인이 상대방에게 막 말을 하고 있으면 무슨 대리하고 있는 거예요? 능동대리. 상대방이 하는 말을 듣고 있으면요. 수동대리 하고 있는 거예요. 글을 쓰고 있으면요. 상대방이 보낼 글을 쓰고 있으면 능동대리. 보내온 글을 읽고 있으면요. 수동대리 하고 있는 거야. 그게 다예요. 그냥 의사표시 방향의 문제예요. 근데 일반적으로 여러분들 갑이 을에게 대리권을 줬어요. 수권 두 글자로 표현할게요. 대리권을 줬다 이거죠. 대리권을 줄 때는 능동대리할 권한만 주고 수동대리할 권한을 안 준다? 이건 엽기적인 거지. 이렇게 되면 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없지.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대리권을 준다라고 할 때는 날 대신해서 의사표시를 하기도 하고 상대방이 하는 의사표시를 받기도 받고 둘 다 주는 거 맞죠? 예, 그게 판례입니다. 일반적으로 임의 대리권 속에는 그 권한을 부수해서 필요한 한도에서 상대방의 의사표시를 수령하는, 자, 의사표시를 수령하는 거니까 이건 능동대리를 말해요, 수동대리를 말해요. 수동대리 할 권한도 포함되어 있다, 대리권 속에는. 근데 학자들은 수동대리 이렇게 얘기하고 판례는 수동대리를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수령대리. 같은 말이에요, 그냥. 같은 말이에요. 수령대리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됐고요. 세 번째, 유권대리, 무권대리. 유권대리, 무권대리는 뭐 딱 짐작이 되시죠? 있을 유, 없을 무. 이 대리행위를 했는데 대리인이 대리권이 있는 자가 했냐, 없는 자가 했냐 이거예요. 유권대리. 대리권 있는 자가 하면 유권대리. 없는 자가 대리행위를 하면 무권대리라고 하겠죠. 지금 수진이 같은 경우는 삼촌으로부터 대리권을 수여받아서 대리권이 있어요. 있어서 삼촌 이름으로 매매계약을 했지. 무슨 대리죠 이게? 유권대리예요. 그럼 당연히 효력이 생기겠지. 114조. 대리인이 그 권한 내에서라고 했어요. 그 권한은 대리권이고 내에서 했으니까 유권대리를 말하는 거지. 권한 내에서 했다면 본인을 위한 것이면 표시해서 현명해서 계약을 하면 직접 본인에게 효력이 생긴대. 그러니까 이 매매계약은 효력이 있어 없어 그러니까 있지. 유효. 누구에게 유효? 삼촌에게 아니면 수진이에게? 삼촌에게. 본인에게 효력이 생긴다는 거야. 본인에게 효력이 생긴다는 말이 무슨 말이래? 요 매매계약상의 권리와 의무가 누구에게 생긴다? 본인에게. 누구에게 생기는 것이 아니다. 대리인에게 생기는 것이 아니고 본인에게 효력이 생긴다. 유권대리예요. 어렵지 않죠? 그 다음에 무권대리 가볼까요? 무권대리는 대리권을 수여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쓰레기 아버지예요. 쓰레기에 우리 남주, 우리 그림이법의 사고뭉치 쓰레기예요. 근데 아까 전에 이거 삼촌이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아들이면요. 그럼 약간 논리적으로 얘 둘이 뭐야? 사촌지간 정도 돼야 되죠.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는 약간 판타지입니다. 여기는. 그래서 따로입니다. 그냥. 그리고 놀랍게도 이 남주하고 여주는 그림이법에서 1년 동안 단 한 번도 만나지 않았습니다. 서로 모르는 사람 존재입니다. 애들은. 관계 끊어서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버지인데 아들이고요. 사고뭉치 아들이거든요. 완전. 대리권을 준 적이 없지. 아버지 집을 좀 팔아줘. 라고 대리권 준 적 없어요. 절대로. 없는데 대리권이 없지 그러니까. 근데 얘가 이렇게 하지. 주특기. 위임장을 위조한 거예요. 얘는 위임장을 받았지만 얘는 위조했고요. 그 다음에 아버지 집에 들어가서 따로 살고 있는데 들어가가지고 이 집 등기소를 다 훔쳐 나온 거예요. 그럼 이거 위조된 위임장 갖고 있고 등기소를 다 갖고 있으면 아무것도 모르는 선의의 상대방이 볼 때는 대리인처럼 보일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매매계약을 한 거지. 매매계약을 체결하면 이게 무슨 대리라는 거죠? 무권 대리. 이 권자가 대리권 권자고 없을 무자예요. 대리권이 없는 자가 대리행위를 했다 이거죠. 당연히 짐작해보세요. 이 매매계약은 효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야죠. 누구에게 없어야 되죠? 누구에게? 본인에게 없는 거야. 130조 무권대리. 대리권이 없는 자가 타인의 대리인으로서 계약을 맺었어요? 대리권이 없는 아들놈이 아버지의 이름으로 계약을 맺었다고 지금. 무슨 대리라는 거예요 저게. 무권 대리. 당연히 본인이 이를 추인하지 아니하면. 추인은 추후에 인정한다는 거지. 나중에 알고. 인정해 줄 수도 있지만
본인이 추인하지 않으면 본인에게 효력이 없다. 자, 이 매매 계약은 뭐다? 무효다. 효력 없다. 무효다. 뜻은 뭘까요? 이 무효란 말의 뜻은 요 매매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가 갑에게 생긴다, 안 생긴다? 안 생긴다. 그러니까 계약서에는 갑이 매도로 나와 있어. 소유권 넘겨주겠다고 나와 있어. 계약서에는. 넘겨줄 의무가 없지. 안 넘겨줘도 돼요. 그쵸? 돈 받을 권리 생겨요, 안 생겨요? 안 생긴다. 계약 무효다. 소리. 계약 무효다. 근데 이상한 말이 있네. 무효긴 무효인데 그냥 무효가 아니라 본인이 추인하지 않으면 효력이 없대요. 추인하지 않으면 효력이 없다? 그 말 뒤집으면 뭘까요? 이거 무효인데 본인이 뭐 하면? 추인하면 효력이 있다. 본인이 추인할 수도 있거든. 나중에 본인이 이제 알게 된 거야. 자기 아들이 또 사고를 쳤다는 사실을. 그래서 상대방한테 연락을 해서 사실 우리 아들이 나한테 대리권을 수여받지 않았는데 그러니까 또 병이 도져가지고 취미생활을 한 건 한 것 같은데 근데 뭐 아들이 사고 친 걸 애비로서 어떡하겠습니까? 그거 잔금을 저를 주세요. 내 소유권 넘겨드리겠습니다. 중도금까지 받고 튀었거든 얘가 벌써. 이렇게 계약을 인정해 줄 수 있을까 없을까? 있겠죠. 그걸 뭐라고 한다고요? 추인요. 추인은 지난주에도 한번 나오지 않았나? 추인이라는 단어는 동명이인들이 많아요. 민법에. 지난주에 뭐 나왔냐면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 취소를 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취소를 안 하겠다고 하는 것도 뭐라고 불렀습니까? 그때도 추인. 그 추인하고 이 추인은 단어만 추인 똑같이 다른 뜻을 갖고 있어요. 이거는 무효인 계약인데 내가 효력을 인정하겠다는 거지. 아버지가. 추인하면 어떻게 된다? 효력이 생겨요. 효력이 생겨요. 추인하면. 언제부터 생기느냐? 추인은 다른 의사표시가 없으면 계약 시에 소급해서 효력이 생긴대. 소급표가 있네. 이 추인에는 또. 저번 주 추인에는 소급표가 없거든. 이 추인에는 소급표가 있어요. 뭔 소리냐면 아들이 계약을 한 아버지 이름으로 유임장 위조해서 계약을 한 날이 10월 1일. 계약 무효거든. 무효인데 아버지가 그 사실을 알고 추인한 날이 11월 1일이에요. 그럼 한 달 동안 무효로 있다가 11월 1일에 추인하면 11월 1일부터 유효가 되는 것이 아니고 며칠부터요? 10월 1일로 과거로 벌써 올라가서 아예 처음부터 유효였던 것을 인정하는 거지. 소급표가 있어요. 소급표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네. 추인을 안 해주면요. 근데 추인할 의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버지에게는. 없어요. 추인할 권리가 있을 뿐이지. 그럼 추인을 안 하면 이 상태예요. 다시 추인을 하면 이 상태예요. 추인을 안 하면 이 상태예요. 추인하면 이거예요. 그럼 추인 안 하고 있는 상태 이 무효는 확정되어 있어요. 불확정적이에요. 아직 추인을 안 하고 있는 무효 상태는요. 불확정적이죠. 왜? 뭐 하면 뭐가 될 테니. 그러니까 무효는 무효인데 유효로 바뀔 수도 있는 무효예요. 그래서 이런 무효를 뭐라 하느냐? 불러보세요. 유동적 무효. 유동적이라는 게 변할 수 있는 그런 거잖아. 불확정적인 무효다. 유동적 무효는 좀 별난 현상입니다. 이렇게 그림이 44페이지인데 유동적 무효. 자, 우리 지난주에 절대적 무효하고 상대적 무효를 배우셨어요. 그쵸? 누구에게나 무효라고 주장할 수 있을 때 절대적 무효. 우리끼리는 무효인데 누군가에게는 무효를 주장 못한다? 선의의 제3자에. 그럼 뭐예요? 상대적 무효. 그건 그거고 그와 별개로 또 다른 분류가 있어요. 무효에는 확정적 무효가 있고 유동적 무효라는 게 있어요. 서로 반대말이에요. 이게 원칙, 확정적 무효가 원칙이야. 어떤 계약이 체결되었는데 성립했는데 무슨 이유로 계약이 무효가 되었어. 쭉 무효지. 무효 상태가 확정된 거야. 이게 무효의 원래 모습이에요. 원칙적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무효는 사람 같으면요. 죽은 거예요. 죽었어. 사람이 태어났다가 죽었어요. 처음부터 죽은 거야.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일이 있나요? 없나요? 이상한 얘기, 기적적인 얘기 하지 마시고. 없잖아요. 그러니까 무효는 사람의 사망에 해당하는 거기 때문에 자, 이 보시면은 139조에 이렇게 돼 있어요. 무효인 법률행위는 아무리 추인해도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 죽은 사람은 아무리 심폐소생술을 하고 온갖 난리를 쳐도 살아나지 않는다. 이게 무효의 본 모습이에요. 그런데 요상한 무효가 있으니 살릴 수 있는 무효가 있다. 분명히 무효인데 쭉 어떤 이유로 무효인데 추인을 해버리면 밖으로 돌아와가지고 이게 다 벌떡 살아나는 거야. 지금 보고 있는 뭐가 그렇다는 거죠? 무권대리. 무권대리는 무효는 무효인데 이상한 무효인 거야. 해외 토픽감인 거야. 해외 토픽 이런 거 나오지 않나요? 죽어가지고 장례식 치르고 있는데 관에서 자꾸 쳐가지고 열어보니까 살아났더라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정도의 이상한 무효인 거야. 이게 무권대리 무효가. 유동적 무효. 요 정도만 들어둘게요. 이게 보통 무효예요. 일반적으로. 됐습니다. 뭐 이 정도. 그렇게 해서
여기까지 한번 그림민법 책을 우리 첫 장 그거 말 거야. 그 첫 장 있잖아요. 서설 파트. 거기만 하고 대리는 다 했어요. 뒤에는 1월 달에 넘어가서 할 거야. 대리가 뭔지만 저런 걸 대리라고 하는구나. 임의대리, 능동대리, 뭐 법정대리 저런 거 아시면 돼요. 그냥. 그래서 글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런가? 자, 여기를 보시면은 대리란 뭐냐? 대리라고 하는 것은 타인, 대리인이 본인의 이름으로 현명을 해서 의사표시를 하는 것을 뭐라고 한다? 능동대리. 상대방이 하는 의사표시를 받는 것을 수동대리. 청약을 하고 승낙을 하면 계약이 체결되겠지, 대리인이. 그래서 그 법률효과, 그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를 직접 바로 본인에게 돌려버리는, 귀속시켜버리는 제도를 대리제도라고 하고, 그러니까 보시면 계약은 제가 하고요. 만나서 제가 하고 권리와 의무, 이 계약상의 권리 의무는 얘가 가진다. 권리 의무가 얘한테 생기는 것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대리효과. 얘가 이렇게 계약을 할 권한을 뭐라 한다고요? 대리권. 얘가 그렇게 대신해서 한 법률행위를 뭐라고 한다고요? 대리행위. 이 대리의 삼면관계예요. 그 다음에 대리 종류에는 임의대리, 법정대리. 대리권이 발생한 원인이 다르지. 본인의 의사에 의해서 생긴 대리권이 무슨 대리권? 임의대리권. 그 본인이 대리권을 수여하는 행위를 뭐라 한다고요? 수권행위. 본인의 의사하고 상관없이 생긴 대리권을 뭐라고 한다고요? 법정 대리권. 우리 이쪽을 배운다는 거야. 이쪽을. 그러니까 능동대리, 수동대리는 의사표시의 방향성의 문제예요. 방향. 의사표시를 이렇게 대리인이 상대방이 의사표시를 하고 있어요. 능동대리. 상대방이 하는 의사표시를 수령, 받고 있어요. 무슨 대리예요? 수동대리.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대리권이 있다라고 할 때는 무슨 대리권도 있다라는 거예요? 수동대리권도 있어요. 그래서 계약을 체결할 거 아니겠어요? 그 다음에 유권대리, 무권대리인데 대리권이 있냐 없냐 문제. 수진이는 대리권을 가지고서 정상적으로 대리행위를 했으니까 계약이 유효. 본인에게 권리 의무가 생기고. 우리 쓰레기는 대리권도 없으면서 위임장 위조하고 등기소를 훔쳐서 대리인 행세를 한 거지. 무권대리. 이 계약은 무효. 아버지는 아무런 권리 의무를 가지지 않지. 하지만 아버지가 계약을 뭐 해버릴 수 있다? 추인하면 소급해서 계약이 유효가 되니 이 무효는 어떤 무효이다? 유동적 무효이다. 요 정도만 하고 대리 그런 거네. 자세한 내용들은 이제 해바뀌고 그 다음 페이지 쭉쭉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넘어갈게요. 대리가 뭔지 대충 맛은 봤고요. 그 다음에는 자 다시 숲으로 돌아왔습니다. 이제 법률행위의 당목의 했고 대리했고 무효 취소는 계속 많이 했었고 물론 구체적으로 다 한 건 아닙니다. 무려 한 전체 봐야 될 내용이 100이라면 한 20% 정도 10% 정도 툭 들어갔다가 빠져나오고 치고 빠지기 하고 8, 90%는 또 해바뀌고 할 겁니다. 그다음 마지막에 법률행위의 조건과 기한이에요. 법률행위 계약을 하면서요. 계약을 하면서 조건을 달아서 계약할 수 있거든. 기한을 달아서 계약을 할 수 있어요. 조건과 기한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 조건과 기한을 부관이라고 해요. 부관. 이 관자는 어떤 약정을 얘기하는 거고요. 부는 덧붙인다는 거거든. 계약을 하면서 덧붙이는 약정. 법률기는 계약으로 읽으시고요. 부관은 조건이 있고 기한이 있어요. 자, 보통 여러분들 우리가 계약을 맺으면 오늘 계약했네. 계약이 체결되면 보통 바로 효력이 생깁니다. 일반적으로는. 오늘 계약하면 바로 효력이 생기죠. 오늘 학원 등록하면 바로 강의 들을 권리 생겨 안 생겨요? 생기죠. 그런 것처럼. 그런데 얘들이 계약을 하면서 좀 특별하게 계약을 했어요. 뭔가 계약을 했는데 이 계약은 지금 당장 효력이 생기는 게 아니고 장래 미래에 무슨 일이 생기면 그때 효력이 발생하는 거로 정할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자기들 마음이지. 잠깐 홀딩했다가 나중에 효력이 생기도록. 반대로 갈 수 있습니다. 계약을 바로 효력이 생겨요. 오늘 계약하고 바로 효력이 생기는데 장래 무슨 일이 생기면 이 계약의 효력은 자동적으로 효력이 없어지도록 그렇게 약속할 수도 있겠지. 계약은 자유로운 거니까. 이럴 때 장래 뭐뭐 하면 이 부분을 부관이라고 한다는 거지. 그 장래에 일어난 어떤 사실을 부관이라고 해요. 저 부관에는 두 종류가 있으니 하나는 조건, 또 다른 하나는 뭐다? 기한. 조건과 기한. 뭐가 조건이고 뭐가 기한이냐면 이게 다 장래 사실들이거든. 아직 일어나지 않은 장래 사실인데 일어날 것이 불확실한 거야. 일어날 수도 있고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어. 그럼 조건이라 그래요. 반면에 일어날 것이 확실해. 시간이 지나면 무조건 이 사실은 일어나.
그때는 기한이라고 불러요. 연습해 볼게요. 이 계약은 네가 36개 시험에 합격하면 효력이 생긴다. 이렇게 계약을 하면서요. 36개 시험에 합격은 장래 사실인데 확실, 불확실? 36개 시험에 합격한다는 것은요. 뭐? 확실, 불확실? 불확실. 매우 불확실. 그렇죠? 그러니까 요거에 요런 것들은 뭐에 해당한다는 거야? 조건이죠. 2026년 1월 1일이 되면 계약의 효력은 생긴다. 2026년 1월 1일은 장래 일어날 사실인데 일어날 것이 확실하죠. 이게 뭐야? 이게 기한이에요. 기한이에요. 근데 기한에도 두 종류의 기한이 있어요. 확정 기한이 있고 불확정 기한이 있어요. 이게 뭐냐? 장래 일어날 것이 확실한데 언제 일어나지? 언제 일어날 것인지 확실하게 정해져 있으면 확정 기한. 일어날 것은 확실한데 언제 일어날지는 모르겠다. 그러면 뭐예요? 불확정 기한. 이건 뭐예요? 이거는 확정 기한이죠. 그렇죠? 이거는 네가 중학생이 되면 아빠가 핸드폰 사줄게. 뭐 이렇게 이게 뭐 계약이라 치면 네가 중학생이 된다. 확실해요? 불확실해요? 어떤 사람 아직 중학생 아닌가 봐. 초등학생인가 봐요. 중학생이 된다는 건 확실, 불확실. 근데 여기서는 판단을 할 때 과학적으로 그렇게 판단하면 안 되고요. 철학적으로 판단하면 안 되고 사회 통념으로. 중학생은 다 되나요? 안 되나요? 일반적으로. 되죠. 의무교육이고 한데. 그러니까 일어날 것이 확실해요. 언제 일어날 것이 정해졌어? 안 정해졌어? 정해졌지? 중학생이 되는 나이가 있잖아요. 지금 얘가 4학년이면 언제 뭐 이렇게 몇 년 이렇게 확정기 아니에요. 기한이에요. 기한. 이건 뭘까요? 갑이 사망하면 언젠가 갑이 사망하면 내가 이 차를 널 주겠다. 자, 갑이 사망한다는 장래 사실은 확실한 사실이에요. 불확실한 사실이에요. 확실하죠. 기한이에요. 언제 죽나? 그건 모르죠. 날 받아둔 건 아니잖아요. 이게 무슨 기한이라고요? 불확정 기한인 거야. 그러니까 불확정 기한하고 조건하고 조금 헷갈리는 구석이 있어요. 불확실한 요소가 있거든. 근데 조건은 그 사실이 일어날지 않을지 자체가 불확실한 거고 불확정 기한은 그 사실이 일어나는 건 확실한데 언제 일어날지 모르겠다. 이게 불확정 기한이에요. 이건 뭘까요? 1년 내로 갑이 사망하면 내가 너한테 1억 줄게. 1년 내로 갑이 사망하면 저거 뭘까요? 확정 기한인가? 어떤 분들은 일단 갑이 사망하면이 기한이었고 1년이나 붙어 있으니까 확정인가 보네. 그게요? 생각이 너무 단순한 거지. 1년 내로 갑이 사망할까요? 안 할까요? 모를 일이에요. 뭐가 되죠? 조건이에요. 이 부분을 빼버리면요. 언젠가 갑이 사망하면 그럼 100% 일어난 일이지. 그렇죠? 기한이 되고. 뭔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저런 거 달아가지고 이런 일이 생기면 계약의 효력이 발생한다, 소멸한다 이렇게 정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시험은 조건이 압도적으로 많이 나와요. 한 8대2. 조건을 해볼게요. 조건에도 두 종류의 조건이 있어요. 이렇게 두 종류의 조건. 하나는 정조건, 하나는 해주조건. 조건은요. 장래 일어날 것이 불확실하기 때문에 그 사실이 일어났을 때 약간 드라마틱한 용어를 씁니다. 조건이 성취되었다 그럽니다. 조건이 성취되었다. 네가 시험에 합격하면 내 차 주게 했는데 시험에 붙잖아요. 그럼 조건이 성취되었다 그런다고. 성취되었을 때 이 사실이 일어났을 때 그때부터 효력이 발생하기로 정해놓은 조건이라면 정조건이라 그래요. 그 조건이 성취되면 그때부터 계약의 효력은 소멸되는 거야. 이렇게 정해놓았을 때 이것을 해제 조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조건 성취 효과 147조. 정지조건이 있는 법률행위, 정지조건이 붙은 계약은 정조건이 성취된 그때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거예요. 정조건이 성취되면 효력이 뭐 한다고요? 발생하는. 근데 왜 정지라 그러냐? 그 전까지 정지됐다는 소리지. 조건 성취되기 전까지 정지, 홀딩되어 있다가 성취되면 그때부터 효력이 생긴다. 자, 해주 조건이 붙어 있는 계약은 해주 조건이 성취된 그때부터 효력을 상실합니다. 잃습니다. 조건이 성취됐을 때 계약의 효력이 소멸되는 조건을 해제 조건이라고 하고요. 그럼 기한으로 와볼게요. 기한. 기한도 두 종류가 있거든요. 기한에도 시기가 있고 종기가 있어요. 시작하다. 끝이 난다. 그러니까 기한은 근데 일어날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기한에 정한 사실이 일어나면 성취되었다 이런 말 안 써요. 오글거려요. 어차피 일어나는 일인데 뭘 성취야. 올 것이 왔다. 기한은 도래라고 해요. 도래. 기한이 도래했을 때 그때부터 계약의 효력은 생기는 거야 라고 기한을 정했다면 효력이 시작되는 거니까 뭐예요? 시기. 이 기한이 도래하면 그때부터 이 계약의 효력은 없어지는 거야. 계약이 쫑나는 거니까 뭐라고요? 종기. 이렇게 해서요.
보시면은 152조. 시기가 붙어 있는 계약은 시기가 도래하면 효력이 생기고요. 종기가 붙어 있는 계약은 종기가 도래하면 그때부터 효력을 잃고요. 이렇게 네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각각의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예를. 정지 조건 예를 들어볼게요. 갑이 을에게 자기 벤츠를 주기로 증여 계약을 했어요. 친구한테. 벤츠를. 근데 그냥 주는 게 아니고 너 36개 시험에 합격하면 주겠다고 계약한 거야. 그러니까 오늘 계약을 했어. 오늘 며칠이요? 오늘 며칠? 28일. 오늘 11월 28일 날 2024년 11월 28일 날 증여 계약이 체결되었어요. 아무 조건 없이 계약을 체결하면 오늘 바로 효력이 생겨서 오늘부터 줄 의무가 생겨요. 근데 조건이 붙었어. 뭐가 붙었어? 네가 36개 시험에 합격하면 이 차를 주겠다고 오늘 계약한 거야. 계약은 오늘 성립은 했는데 효력은 생길까 안 생길까? 안 생기고 언제 효력이 생길까요? 시험에 합격하면. 그럼 보세요. 이 노란색 이거. 을이 36개 시험에 합격한다는 것은 장래에 일어날 것이 확실, 불확실. 불확실. 조건이에요. 이 조건이 정시되면 증여계약의 효력이 그때부터 발생하기로 정했어? 소멸하기로 정했어? 발생. 그러니까 이 조건은 무슨 조건인 거예요? 정지 조건. 그러니까 이런 계약은 증여에 뭐가 붙어 있는 거죠? 정지 조건이 붙었다고 할 때 뭐를 붙여요? 부. 정지 조건부 증여계약이다. 수증자, 증여자죠. 수증자예요. 수증자의 36개 시험의 합격을 정지 조건으로 해서 증여계약을 체결한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 친구인데 친구가 붙으면 축하한다고 뭔가 선물을 해줄 수 있는데 선물로 벤츠는 좀 과하지 않나요? 다 생각이 있습니다. 갑은요. 절대로 안 붙을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붙을 것 같습니까? 안 붙을 것 같습니까? 약간 얼굴이 생김새가 좀 안 붙을 것 같은 느낌인데 됐습니다. 적어가지고 나중에 또 공부할 거예요. 됐어요. 일단 여기까지만 해두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해주 조건을 가볼게요. 자, 갑과 을은 을이 갑한테서 이 토지를 사요. 얘가 매도인, 얘가 매수인. 토지를 사는 목적은 건축하려고요. 건물 지으려고. 근데 약간 걱정이 있어요. 토지를 지금 계약을 하고 계약금도 주고 중도금도 주고 진행을 하는데 혹시 토지 사가지고 건축 허가 신청을 냈는데 시장군수구청장이 불허가 처분을 내버릴 수도 있는 것 같아. 혹시라도. 그럼 이 땅을 살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을이 매매 계약할 때 갑한테 말을 했어요. 혹시라도 불허가 처분이 나오면 이 계약 없었던 걸로 합시다. 이 계약은 무효로 해주실 수 있나요? 라고 했더니 갑이 그럽시다. 그래서 계약서에 적어놨어. 계약은 오늘 했는데 혹시 불허가 처분이 나오면 계약 무효로 끝내버리기로. 이렇게도 할 수 있을까요? 합의가 되면? 있죠. 그럼 오늘 계약은 체결했지. 오늘 효력이 생겼어 안 생겼어? 생기기는요. 생겼죠. 근데 혹시라도 불허가 처분이 나오면 계약의 효력은 없어지는 거지. 그때부터. 그리고 약속을 한 거예요. 불허가 처분이 나올까? 장래 사실인데 불허가 처분이 나올까? 허가가 나올까? 모르지. 이 불허가라고 하는 것도 뭐하다? 불확실하다. 뭐다 이게? 조건이다. 근데 이 조건이 정치되면 불허가 처분이 나오면 계약의 효력이 발생하는 게 아니고 그때부터 뭐 하는 거야? 소멸하는 거니까 이 조건이 무슨 조건이에요? 해지 조건. 그러니까 이 매매 계약에는 뭐가 붙었다는 거죠? 해제 조건이 붙었으니까 붙자로 붙이면 돼. 뭐라고 쓰면 될까요? 해제 조건부 매매 이렇게 부르는 거지. 붙었다고 해서. 그 다음에 기한은 쉽습니다. 기한은 오늘 갑이 을에게 건물을 빌려줘요. 오늘이 2023 6월 15일이에요. 6월 15일에 임대차 계약을 하는데 문제는 전 임차인이 병이 아직도 여기 거주 중이고요. 이게 6월 말경에 끝나요. 근데 미리 이제 6월 15일 날 새 임차인하고 계약을 맺는 거지. 그러니까 오늘 계약을 해도 당장 얘는 이 집에 못 들어와요. 병 때문에. 한 7월 달에 들어와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계약을 6월 15일 날 계약을 체결하면서요. 계약 기간을 2024년 7월 1일부터 2026년 6월 30일까지 2년을 잡은 거야. 이렇게 빌려주기로 계약을 한 거야. 빌려주는 계약이 임대차 계약이니까 오늘 계약을 했는데 이 계약은 오늘부터 효력이 생기는 것이 아니고 언제부터 효력이 생긴다고? 7월 1일. 근데 6월 15일을 기준으로 7월 1일은 장래에 일어날 것이 뭐한 사실? 확실. 기한단 거죠. 근데 이 기한이 도래하면 임대차 계약의 효력이 뭐 하는 거죠? 그때부터 발생하는 거죠? 그러니까 발생하는 거니까 이 기한은 노란색 기한은 뭐라고 하는 거예요? 시기. 시작되는 효력이 시작되는 기한이다. 똑같은 거로 그냥 여기 요때까지 빌려주기로 했으니까 2026년 6월 30일도 반드시 일어난다고 볼 수 있어 없어요? 있지.
기한이에요. 근데 이 기한이 도래하면요. 그때부터 임대차 효력은 뭐 해버리죠? 소멸. 그러니까 이 기한은 뭐에 해당하는 거야? 종기. 여기가 시기, 여기가 종기. 그 사이가 기간이고 기간. 별거 아니죠. 이런 것들, 그러니까 계약을 하면서 조건이나 기한을 달아서 계약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이런 조건이나 기한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구간. 요거 개념만 파악했어요. 정조건, 해지조건, 시기, 종기. 이렇게요. 이렇게 봤습니다. 이 정도 하겠습니다. 이 정도 하고 그림 이뻐 한번 볼까요? 그림 이뻐 몇 페이지? 50페이지? 50페이지로 가보겠습니다. 자, 법률행위 부관, 조건과 기한. 자, 조건이 뭐냐? 조건의 의. 조건은 계약이라고 읽을게요. 계약의 효력의 발생이나 소멸을 장래에 일어날 것이 불확실한 사실의 성부, 성취 여부에 의존시키는 부관을 말합니다. 불확실한 사실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불확실한 사실이 일어났을 때, 자, 조건의 종류에는 정지조건이 있고 해지조건이 있는데, 정지조건은 그 조건이 성취되면 그때부터 계약의 효력이 뭐 한다고요? 발생한다. 가분들에게 36개 시험에 합격하면 계약을 정지를 주겠다고 계약했으면 오늘 계약은 오늘 체결했어요. 했는데 효력이 정지 홀딩되어 있다가 36개 시험에 합격하는 정지조건이 성취되면 그때부터 효력이 생기는 거지. 정지조건. 그 다음에 해지조건은 조건이 성취되면 계약의 효력이 그때부터 소멸되어 버리는 조건. 갑과 을이 오늘 토지 매매 계약을 체결하면서 혹시라도 건축 허가 신청이 불허가 처분이 나오면 계약을 무효로 하겠다고 계약했으면 오늘 계약을 해서 오늘 효력이 생겼어. 생기다가 건축 불허가 처분이 딱 나오는 순간, 조건이 성취되는 순간 효력이 그때부터 없어져 버리는 거지. 이게 해지 조건이고요.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기한으로 가보면, 기한은 계약을 했을 때 계약의 효력의 발생이나 소멸을 장래에 일어날 것이 이번에는 확실한 사실이에요. 조건은 불확실한 사실이라면 기한은 뭐한 사실? 확실한 사실에 의존시키는 부관이고, 기한의 종류에는 시기가 있고 종기가 있더라. 시기는요, 시기가 도래하면 계약의 효력은 그때부터 뭐 한다? 발생한다. 종기가 도래하면 그때부터 계약의 효력은 뭐 한다? 소멸한다. 뭐 어렵진 않죠? 한자, 뭐 시, 종 이런 거니까. 그 다음에 조금 어려운 개념. 기한에는 확정 기한이 있고 불확정 기한이 있더라. 둘 다 기한이에요. 둘 다 기한이어서 반드시 일어나는 사실인데 언제 일어날 것인지가 확실하게 정해져 있는 기한. 예컨대 2026년 1월 1일 날 아니면 네가 성년이 되는 날, 19세가 되는 날, 이런 건 날짜까지 정확하게 찍어낼 수 있어 없어요? 있죠. 무슨 기한이라고요? 확정 기한. 하지만 불확정 기한은 도래 시기는 확정돼 있지 않아. 그 도래한다는 건 분명한데 언제 도래할지 몰라. 그러니까 언젠가 갑이 사망하면 이런 거야. 언젠가 비가 오면. 자, 비가 온다는 것은 언젠가 비가 오겠죠, 여러분들. 확실한 사실인데 언제 올지는 정해져 있지 않으니까 이게 무슨 기한이다? 불확정 기한. 그러니까 불확정 기한하고 조건하고 좀 헷갈리는데 밑에 있어요. 조건과 불확정 기한의 구별 이런 거 쭉 뭐 정리되어 있는데 이거는 뭐 계속 설명하고 몇 번 설명해도 내년 10월이 돼도 모르겠네 막 이러는 거 어때요? 그렇습니다. 그때만 설명하면 아는 척 하다가 뭐 조금 지나면 모르고 막 그러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자, 3년 내로 갑이 사망하면 이런 것들은 생각해 보면 3년 내로 갑은 사망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으니까 이 사실 자체가 불확실해지는 거니까 이런 건 뭐에 해당한다? 조건이다. 됐어요. 이 정도만 하고. 요렇게